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갈등 해소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불거지며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과의 장기적 협상 타결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0.52%, S&P 500 지수는 0.3%, 나스닥 지수는 0.1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합의 서명을 위한 새 장소를 물색 중이며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칠레 에이펙이 취소된 뒤 중국과 미국은 전체 거래의 60%가량인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위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공산당 4중전회에서 홍콩의 안전수호를 명분으로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산당은 발표문을 통해 특별 행정부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법률 제도와 집행 시스템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위를 진압하는 등 직접 개입이 가능한 법률 기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10월 31일 초대형 방사포 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국방가학원은 한 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31일 발사에 대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인 일본,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배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80선, 코스닥 시장은 658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 측이 올해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3번이나 인하하면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호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어제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있습니다. 네이버 3분기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평가와 함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어제 시총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전날에 아모레퍼시픽이 호실적을 발표했었죠.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흐름도 좋았는데요. 페드 측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어제 우리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1163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수배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부분이 메모리 업황 둔화로 3분기 실적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객사 이 재고 확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4분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기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 상황과 엮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중국의 경제 지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6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화웨이가 자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점유율이 사상 최고인 42%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시장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배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반도체 부분은 좋지 않았지만요.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쪽은 괜찮았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된 쪽이 이제 거의 확정이 3분기 쪽이 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들길 만한 시점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근데 주가만 보게 되면 지금 한 5만 1,000원대 이상으로 강하게 뻗어나가지 못한다라는 약점을 좀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좀 확신에 찬 게 조금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5만 1,000원대 안착 이후로 주가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개연성만 조금씩 더 확보된다. 그러면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실적과 관련돼서 섹터별로 좀 나눠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쪽은 일단 매출 자체가 한 29%, 작년 동기 대비죠. 한 30% 가까이 하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77% 하락했던 수준. 물론 숫자만 보면은 엉망이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솔직히 전분기 대비나 아니면 최근의 동향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아주 살짝 0.1%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0%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가격의 메모리 반도체죠. 가격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가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도 좀 잘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다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D램, 낸드 플래시 모두 다 하향 정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영향의 직격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까지 보여줬던 지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 변화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4분기부터 이제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D램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 모바일 D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마트폰 쪽이겠죠. 근데 5G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D램 어떤 용량이나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쪽에서 기대감을 좀 높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은 일단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일단 정체 또는 관망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2020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걸맞춰서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서버용 D램이죠. 이쪽은 수요가 정상화될 수 있겠다. 특히 이 부분은 SK 하이닉스에서도 IR을 할 때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안쪽으로 어제 나왔던 얘기를 정리해서 보게 되면요. 일단 D램 같은 경우 공정을 나노 공정 쪽으로 전환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서버용도 고용량 제품으로 좀 단가가 높은 쪽으로 바꿔나가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특히 모바일 관련된 쪽은 지금까지 DDR4에서 DDR5로 전환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낸드 쪽도 마찬가지로 공정 전환을 통해서 6세대 V낸드로 확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또 하나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고화소 이미지 센서 수요가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얘기와 함께 5G 쪽도 어떤 통합 모바일 AP죠. 이쪽에 대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공정을 7나노 공정 제품 쪽으로 그래서 EUV 쪽과 함께 화성 공장에 대한 강화를 계속 높이면서 양산을 본격화하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어제 딱 한마디 했던 쪽에서 눈에 띄는 게 D램 전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황 자체가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실적과 함께 이어지는 변화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내년 상반기를 바라봐야 된다고 봐야 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가격이겠죠. 반도체 가격이 지금처럼 아직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미약한 수준 쪽에 변화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권들은 당장엔 좀 제한적이다. 특히 지금 당장 반도체 가격이 변하는 게 없는데 왜 삼성전자를 사야 돼?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도체 가격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들어오면서 움직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사야겠네. 그러면 벌써 주가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가격에 대한 선반영과 그에 따른 우려감들이 오히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표적인 IT의 종목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스마트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무엇보다 다른 사업 부문보다 실적 호조가 견인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갤럭시 노트 10이 노트 9 대비해서 훨씬 더 잘 팔렸다. 그리고 A 시리즈와 같은 중저가 라인업이 충분히 어느 정도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G 관련된 쪽에 대해서 라인업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내년에 나온다. 특히 하이엔드급부터 아니면 또 중저가까지 5G 쪽도 다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올해 몇만 대도 안 되죠. 그런 5G의 수요에서 몇억 대 수준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는 또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갤럭시 폴드 2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에 따른 스마트폰 쪽도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일단 3분기 디스플레이 쪽에서 눈에 띄는 게 OLED 매출이 비중이 80%대 중반까지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와 같은 쪽에서 고부가 가치 OLED에 대해서 제품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력이 좀 더 커졌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와 실적 부분들이 갈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LCD 쪽에 주력이 많고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LCD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따라서 노출도를 보게 되면 오히려 공정전환이 OLED로 빠르게 된 삼성 쪽은 그나마 웃고 있는 상황들인데 LG 쪽은 반대로 그에 따른 영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쪽이 실적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쪽은 계속 지금 밀고 있는 퀀텀닷컴이죠. QD OLED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강화를 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까지 기존의 아산 공장 쪽에서 LCD 생산 라인의 대부분을 QD 디스플레이 쪽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발빠르게 전환하겠다라는 움직임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제 발표했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번에 발표한 실적이 눈높이에 그렇게 크게 맞는 수준이다라는 정도보다는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양호했네라는 정도지만은 오히려 속속들이 발표하는 실적과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는 기대감을 한층 키울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과 주가는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는 관점으로 정리하면서 일단 흔들릴 때마다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늘어나면서 30% 룰에 대해서 우려감이 조금씩 또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기관이나 패시브 자금 쪽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히려 그에 따른 변화를 약간 더 덜 피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만약에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흔들릴 때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는 전략들이 더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3분기 반도체 쪽은 좋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D램의 정상화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기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반등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만요.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부진 등을 좀 감안하면 낙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변을 돌아보면은 좀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경기 상황들이나 특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상가에 임대 써붙인 거를 보면은 솔직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만큼 국내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진은 그대로 노출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와 함께 이번에 발표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게 되면 전 산업 생산 지수가 전월 대비 0.4% 하락,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가 2.2% 하락. 뭐 좋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나마 어떤 지수의 추이와 함께 지수가 아니죠. 어떤 지금까지 가격의 움직임이 함께 움직였던 부분들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변화는 그나마 나쁘지는 않다라고 위안을 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설비 투자 같습니다. 설비 투자가 2.9% 플러스로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 다른 부분들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설비 투자 같은 경우 이번에 경기 하강을 할 때 가장 주요하게 미뤄졌던 대표적인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지표가 개선되면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바닥권에 진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쪽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투자 지표를 보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이 커지는데, 물론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항공기나 운송 장비가 8% 이상 관련돼서 밀리면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어도요. 특히 기계와 관련된 쪽의 특수 산업용 기계 이런 쪽에서 한 7% 이상 좋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도 살짝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투자와 관련된 쪽은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 2017년도, 18년도에 가장 크게 어느 정도 집중이 됐던 만큼 그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살짝 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표상의 변화들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쪽도 바라야 보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 쪽에서 동행지수가 보합권을 유지했고요. 선행지수가 0.1포인트 뭐 미미하지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바라보던 선행지수 계속 밀리기만 하던 상황 쪽에서 괴리감이 좀 커져서 이제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봤었는데 6개월 만에 이제 반등세를 갖췄다라는 쪽에서 살짝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영향을 크게 했던 부분들이 건설 수주액 같습니다. 건설 수주액이 13% 이상 늘어나면서 변화를 끌고 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 3조 원대 가까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 투자 사업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어떤 무조건 과거에 건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4대 강이다, 토목 사업이다 이런 쪽으로 약간 적폐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런 건설 투자와 관련된 쪽에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온기 역할을 하게 되면 지표 쪽에서도 빠르게 변화가 날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SOC 사업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미치는 산업적인 여파나 흐름들은 상당히 또 긍정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재정 정책을 강화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경기의 마중물 역할 같은 경우도 한 번씩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정책도 이런 쪽도 계속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으로 살짝 조금 더 살짝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와 함께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이런 측면까지 왔을 때 저희가 이제 경기 순환 주기를 보았었을 때 2년 정도로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오히려 한 지난 6개월 동안 경기 하강폭이 상당히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순환기를 봤었을 때 거의 바닥에 대한 정점 부분 이쪽에 대해서 다가오는 게 아닐까란 정도의 이번에 산업활동 동향이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라봤을 때 이어졌던 생산이나 소비 같은 경우, 특히 소비 세부 품목을 보게 되면 참 할 말이 없죠. 그런 쪽에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 빠르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외부 경기에 취약하다 보니까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나머지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벤트들 계속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대외 여건과 관련된 쪽은 확인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래도 바닥 신호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개연성은 조금씩 높아졌다라는 것들 쪽에서 내년을 바라볼 때 아주 약간의 희망의 실마리는 좀 보이지 않나라는 쪽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경기 상황 짚고 왔고요. 이어서 시장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의 첫 바이오 시밀러로 이 바이오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죠. 테로사 이 카트리지주의 시판 허가를 획득한 상황인데요. 바이오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갈 수 있을까요? 네, 골다공증 치료제다 보니까 저 같은 나이대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품목이고요. 앵커님은 아직 필요 없으시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대원제약과 관련돼서 골다공증 치료제의 바이오의약품 쪽을 테로사 카트리지라고 하는데 테로사죠. 이쪽이 시판에 대해서 허가를 획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오리지널은 릴리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죠. 그쪽에 나왔던 포스테오인데 특허가 8월 달에 만료가 됐고요. 이 부분은 헝가리와 독일의 합작사가 개발한 바이오 시밀러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 대원제약이 가장 먼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골다공증 치료제다 보니까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라든가 특히 골절 위험이 높은 그 관련된 위험군 쪽에서 또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이다 보고 있고요. 이를 1회 주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대원제약에 대해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중요하겠죠. 대원제약 하게 되면은 요즘 광고도 많이 하고 있죠. 성수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어느 여배우가 나와서 입에 물고 있죠. 예, 이게 짜먹는 감기약이라고 해서 제가 제품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제품 협찬도 받은 게 아닌데 제품 협찬을 받으면 감기가 걸려야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성수기가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기대감은 살짝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바이오 의약품 쪽에 대한 첫발이다라는 의미 외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해봐야 될 문제가 일단 이 회사가 직접 개발한 품목이 아니란 부분들이죠. 직접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의미가 큰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시판 관련된 허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은 좀 그렇게 크게 가져가긴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이 실적에 얼만큼 기여할 것인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처방과 그에 따른 어떤 실적 흐름들이 좋아질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대원제약하게 되면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약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도 350억대로 15% 이상 늘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크게 어떤 부진한 흐름들이 아니라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재료 정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원제약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하이트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이 맥주 테라와 진로 소주의 열풍에 시총 2조 원대를 도달을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앞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좀 담아봐도 되겠습니까? 네, 앵커님이 소주라고 발음하시는 거 보니까 한술 하시네요. 네, 네,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하이트진로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오늘 달리시죠? 네. 그럼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트진로가 보면은 시가총액이 2조 원대를 복귀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이 정도까지 들어왔고요. 올해 주가도 70% 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니까 그에 따른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라 좀 다른 테라 드셔보셨나요, 앵커님? 네,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게 테슬라잖아요. 네, 테라 당연히 먹어봤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테슬라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라가 인기가 끌면서 판매가 호조되고 있고 진로 이즈 백 이래가지고 또 병도 옛날 두꺼비가 다시 탄생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레트로 열풍이죠. 게다가 일본산 맥주가 한일 관계가 좀 부진하면서 나오는 여파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결과가 아무래도 어떤 실적을 끌어내리고 잘 팔리다 보니까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주요 서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식당에서 설문이 결과를 한 예전에 전직장이었었죠. 전직장 연구원의 결과를 보게 되면 테라가 61%, 카스가 39%를 차지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스는 오비 맥주죠. 오비 맥주는 그래도 2011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한 55%에서 60%를 차지했던 대표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 1위 맥주 회사인데
이러다 보니까 한 2, 3분기를 지나면서 고민이 커졌죠. 오비맥주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테라가 잘 나가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장 점유율이 적어도 50%대 초반대나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바라보면서 좀 고민이 깊어가는 상황 쪽에서 아마 오비맥주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카스가 너무 오래되고 진부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변화를 좀 끌어내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전략적인 변화도 내년에는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하이트 딜러를 바라보게 되면 실적만 보게 되면 3분기 매출액도 작년 동기 대비 11%, 영업이익이 89% 증가한 550억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주가가 이에 반응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실적은 좋아지는데 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지금 같은 실적 가지고 시가총액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 정도. 특히 이런 상황 쪽에서 내년 실적까지 꾸준히 확보가 돼야 어느 정도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주가가 상승하면서 배당 메리트가 좀 약화됐다는 부분들. 과거에는 한 4% 이상까지 이어졌던 배당 메리트가 지금은 한 2.8%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세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려감이 살짝 있는데, 그래도 잘 팔린다. 그러면 주가를 사야죠. 근데 또 하나 겨울에는 맥주의 소비가 떨어지는 비수기입니다. 잘 아시죠? 네, 겨울에는 잘 안 드시고 소주를 좀 더 많이, 소주죠? 예, 소주가 아니고 소주요. 예, 소주를 좀 더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은 끼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면은 아마 실적과 관련된 동향들이 주가도 약간 4분기에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대에서 따라가시는 것보다 약간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하향했을 때 그때 접근하는 전략들이 더 좋겠다라는 쪽에서 오늘 불금의 라이브 이슈로 하이트 딜러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불금의 라이브 이슈 지금까지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6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 이제 6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비제조업 지표도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우선 중국에 대한 위상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0월 PMI 지수는 49.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전달의 49.8보다도 악화된 수치고 시장 예상치도 49.8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달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게 의견이었는데 그것보다 낮게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세부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영향으로 신규 수출 주문이 전월보다 1.2포인트 감소하면서 47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자재 구매 가격과 출고 가격 지수도 각각 1.8, 1.9씩 하락하면서 50.4와 48을 기록했는데 특히 철강, 석유 같은 산업의 가격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우선 지금 공식 PMI가 예상보다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신규 수출 주문이 감소했다는 건 수출에 어떤 추가적인 둔화를 의미한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제조업 경기로 타악하는 데 중요한 선행 지표입니다. 기준선이 50을 넘은 경기 확대,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이라는 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중국 제조업 PMI 올 들어서 계속 부진한 모습입니다. 지난 2월에 49.1을 기록하면서 3년 안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50을 넘어서면서 회복하는 듯 보였는데 석 달 만인 5월에 49.4로 다시 위축공에 들어섰고 이번 달까지 6개월 연속 위축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수치는 3년 만에 최저치였던 2월 수준에 근접하면서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좀 방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중국의 랴오징어 중국 국가통계국 선임 통계사의 말에 들으면은
조사한 21개 업종 중 13개 업종의 생산 지수가 확장 구간을 유지했고 시장 수요가 다소 줄어들면서 제조업 PMI가 다시 하락했다고 밝혔고요. 다만 이제 하이테크 제조업, 장비 제조업, 그리고 소비품 제조업 같은 이런 분야들이 전체 평균을 웃도면서 제조업 내부 구조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를 좀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된 10월의 비제조업 PMI는 52.8로 2016년 2월 이후에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 떨어졌고요. 기준선이 50을 넘긴 했지만 전문가 예상치는 53.6을 밑돌았고요. 전달에 비해서도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서비스업과 건설업 쪽 경기도 부진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미국의 무역 전쟁이 중국 경기 둔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가 중국 경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9월 1일부터 연간 11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세로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지난 10일부터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이번 달 15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유하게 했는데 여전히 25%라는 고유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이슈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자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사상 최고인 42%를 달성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 전체적 영향 있을 것 같은데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미국에서 안보 위협의 이유로 압박을 받으면서 중국 현지에서 미국 기업 애플의 아이폰 인기가 주춤하면서 하위 판매가 늘어난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화웨이가 3분기 중국 시장에 수출한 스마트폰은 4,15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까지 급증했습니다. 이 화웨이의 3분기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보다 5% 오른 42%로 역대 최고를 지금 기록했고요. 무슨 이에 따라서 중국 내 주요 경쟁사죠. 오포, 또 비보, 샤오미 그리고 또 애플의 점유율은 하락했습니다. 우선 4개사의 3분기 작게 점유율 50%로 작년에 3분기가 64%였는데 14%나 좀 떨어졌고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50.2%로 5위자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좀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신제품이죠. 아이폰 11번째 시리즈가 중국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런 5위 자리를 유지하는 데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3분기 아이폰 출하량은 같은 동기 대비해서 28% 급감한 510만 대를 좀 기록했습니다. 우선 하웨이와 경쟁사 사이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게 하웨이 쪽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웨이 시장 장악력은 부품 공급 업체와도 협상력을 높이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이 하웨이의 점유율 확대는 중국 소비자들의 지지에 따른 것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웨이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을 꼽히는데요. 이 하웨이는 미국의 규제로 신형 메이트 30이죠. 스마트폰에 최신형 안드로이드를 탑재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전망이 작지는 않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전체로는 3분기의 작년 기간보다 3% 좀 축소했습니다. 출하량이 9,780만 대에 좀 머물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웨이 입장에서도 중국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부분은 의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의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이슈 다뤄보고 왔는데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 상황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간추린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것이다. 새로운 장소는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에이펙 회의가 취소되면서 합의 일정이 좀 꼬였는데 백악관 측에서는 즉각 예정됐던 시기에 서명이 이루어질수록 하겠다는 입장을 좀 발표를 했고요. 중국 정부가 마카오를 개최 장소 제안했다는 보도까지 나와지고 있습니다. 우선 칠레 정부가 에이펙 개최를 전격 포기하면서 추가 관세를 막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합의 일정에도 차질이 된다는 부분이 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좀 보도가 됐었는데요. 우선 양국 정상은 다음 달 16일과 17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회담을 갖고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공식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에이펙 자체가 취소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어떤 지금 주요 외신에서는 이 행정부가 에이펙 취소 소식을 듣자마자 꽤 놀랐다는 그런 당혹감을 드러냈다라고 밝혔고요. 우선 에이펙 취소 발표 후에 양국 무역 협상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확신하자 백악관은 즉시 즉각 진화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해 중국께서도 역사적 1단계 합의를 마무리하기 원한다는 입장을 좀 발표했는데 아직 후속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은 아직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칠레 산티아고를 대신할 대체 장소로 좀 마카오가 거론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중국에 이미 마카오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고 새 장소를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무역협정이지만 정치적 합의이기도 때문에 양국 정상의 개인적 허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칠레 에이펙 취소 자체가 미칠 타격은 크지는 않습니다. 에이펙 취소도 상황이 복잡해졌지만 미국과 중국과 1단계 합의를 위한 노력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서 전년 만난 칠레 에이펙 취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이 중국의 상무부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여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미국 관료들의 대규모 농산물 구매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불편함은 아직까지 중국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한다면 타결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언급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합의에 포함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또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 경제 구조적 개선을 과제로 꼽았고요.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약속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입 규모가 현실화될 때까지 시간은 걸릴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에이펙 이 회의 같은 경우는 1989년에 창설이 됐는데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중단되거나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선 에이펙 사무부의 레베카 파티마 스타마리아 국장은 칠레와 회원국의 안전과 안녕이 에이펙의 최우선순위라는 부분을 밝혔고 말레이시아가 2020년 에이펙을 주최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우선 정상회의 일정 차질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 간이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한다고 중국 상무부도 발표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협상 상황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시장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이 푸조를 보유한 브랜드이죠. 프랑스 PSA 그룹이 합병 조건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병 효과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50대 50으로 지분을 갖는 합병 조건에 합의를 했는데요. 양측 이사회가 두 기업의 합병을 위해서 50대 50 방식으로 완전한 결합을 추진하기로 양측에서 좀 밝혔고요.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 자동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합병 법인의 본사는 네덜란드에 설립하고 이사회 의장은 피아트의 창립자죠. 잔니 아넬리의 손자이자 현재 FCA 그러니까 피아트 크라이슬러 회장인 존 엘칸이 맡는다는 부분을 밝혔고요. 지금 현재 두 회사를 합치면은 연간 자동차 판매량 기준으로 업계 4위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어떤 푸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자동차 판매량을 합치면은 870만 대인데 이 3위인 도요타 자동차의 1060만 대에 비해서 190만 대 적은 수준입니다. 1위의 폭스바겐과 2위의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는 작년에 각각 1080만 대 가량을 팔았는데요. 현대 기아차는 5위에서 6위로 좀 내려앉게 됐습니다. 이 합병 기업은 합병 이후에 공장 폐쇄 등의 조치 없이 현재 공장들을 가동하기로 했고요. 이 두 회사의 합병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두 회사의 주력 제품과 시장 상황에서는 겹치지 않는다는 게 의견이고 특히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유틸리 차량이죠. SUV와 픽업 트럭 등의 강점이 있고 이에 따라서 북미 시장에서 판매량이 많습니다. 반면에 푸조는 경차와 세단이 좀 주력인데 유럽 시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합병 추진 배경으로 봤을 때도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 같은 친환경 이슈 부상, 자율주행차 기술 확산 같은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과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 확보 등도 이 합병 추진의 배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두 회사는 합병에 따른 그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자동차 플랫폼과 구동계, 또 신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연간 37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조 8천억의 추정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경쟁사와의 합병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지난 5월이었죠. 프랑스 르노 자동차의 합병을 공식 제안했다가 한 달 뒤를 철회한 바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릴 예정이고요. 또 오늘은 전문가 순율 3분기를 종합하는 시상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